예,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에 반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목사와 기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친아버지가, 그것도 목사인 아버지가 이렇게 중학생 딸을 이렇게 살해하고 방치했다는 것, 정말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군요. 네,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당시 중학교 1학년 나이의 그런 딸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졌는데 무려 11개월 가까이 신고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할 때 참 이게 참혹하게도 반미라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사였고 또한 모 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인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또한 또 이분 어머니에 대해서는 12년을 선고했는데 또 그 이상인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검사의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하게 학대를 했으며 당시에 사망할 때 무려 7시간 가까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흔치 않고요. 일단 검사의 구형이라는 게 어떤 그 재판 그 선고를 이제 그 좌우하거나 구속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검사의 그런 의견 제시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선고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게 선고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또한 그 판사 입장에서는 물론 처벌을 해야 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그 선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강한 형벌을 선고해서 볼 때 담당 그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실제로 반성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기타 범죄의 정황들을 볼 때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당초 이들 부부한테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은 살인죄에 못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이제 그 살인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당시에 살인 고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단순히 아동 학대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기소했고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실제로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을 볼 때 이제 비록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했고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굉장히 강한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 판사가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편지를 들었던 그 이분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긴 하는데요. 내용 자체는 이제 피해자인 여중생,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재판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이런 광경 흔치 않은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처음 봤고요. 사실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이제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서는 훈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피고인들에게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냉정하게 꾸짖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뜬 이제 피해자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했는지 또한 얼마나 피해자가 안타까운 상황에서 세상을 떴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덧붙이자면은 당시에 의분 어머니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눈물이냐 그렇지 않냐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제 숨진 딸의 도벽이 범행 이유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흘린 눈물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런 눈물이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동 역시 여성 못지않게 약자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명 한 명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더 방치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도 그렇고 더군다나 아동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사회적인 그런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